말로는 엄청나게 내리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가 누구라도 얘기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연준의 입장은 무조건 말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실제로 증시 주변을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들은 제가 보기에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거의 확실하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강제에 의해서라도. 이 피봇은 세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져서 피봇이라는 걸 자연스럽고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제로 하는 거죠. 금융사건이 터져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신용 크레딧의 문제들이 미국에도 똑같이 지금 요 정도 강도로 만약 나타난다면 그건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긴축을.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식의 사건이 지금 현재에서는 제일 가까운데요. 이게 아니라 침체가 심각하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심지어는 볼커조차도 금리를 내린 적이 있다. 올리다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였냐면 ISM 제조업 지수나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지수가 0 밑으로 지금 벌써 6개월, 3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50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침체를 말했을 때 잠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강제 항복이죠. 이 강제 항복은 신용사건이 터져서 금융시장을 다시 되돌려놔야 될 경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침체가 심각해서 내려야 될 경우 이게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선제적. 연준이 금융시장을 보니 더 끌다가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사실상 피봇인데 예, 말로는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시그널들은 상당히 그래도 심각한. 만약 이렇지 않았으면 속도 조절이 왜 그때 같이 다 나타났을 같은 시점에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옐런이 국채시장이 이상하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시점과 두 번째 그러니까 연준의 의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3명 한 4명쯤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레이얼 브레이너드나 아니면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상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속도는 좀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런 다른 의견 연준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도 같은 시점. 그다음에 실제로 그 바이백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시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 징후를 본 거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페드 내에서도 자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4일날 발간된 거에 보면은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장 유동성 고갈과 변동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 투자자들, 금융사하고 기관 26개 설문조사했는데 현재 가장 시장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거 순위가 세 번째예요. 거기다가 페드가 아까 말한 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마진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채시장의 어떤 경고음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고 이때 해필이면 속도 조절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됐겠느냐. 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동안 금리를 격하게 올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전에 볼커 이전 아서 번스처가 되기는 나는 싫다. 아서 번지가 똑같은 그런 거였으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는 계속 아주 강력하게 내리 눌러야 하는 입장이니 말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금융시장에는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시그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CPI 이게 어떻게 나올지 숫자가 뭐 앞자리가 정말 7로 떨어지는지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기존 나온 수치를 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7.9고요. 네. 7.9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안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애틀란타가 요즘 계속 맞는데요. 거의가 8.09 뭐 이래서 8.1. 네. 그게 최선일 거로 보겠습니다.
그럼 8.1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은 많이 실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7대는 보여줘야 그래도 그나마 이럴 텐데 상당히 실망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고용 발표 났을 때도 좋지 않은 숫자에 조금 생각해보고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한 시장의 어딘가는 반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전에 나타났던 반등 장세처럼 맹목적으로 피벗하면서 올라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꽤 이유를 사실 설명하기 그날 당일날 설명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빅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네. 계속 내려. 네. 이렇게 이런 큰 이슈들이 발표가 나면 엄청 실망해서 폭락을 하고 그 막 국채가 막 하루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도 기본적으로 희한하게 빅스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또 국채가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가 안 좋은 그 발표가 나왔을 때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렇죠. 4.1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갱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이제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제 상황이 특별히 크게 뭐 네. 좋아지거나 바뀐 이런 게 건 없는 없습니다. 것 같은데 시장 심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저같이 이제 저는 어떤 쪽으로 이제 비난을 받는 사람이냐면 네. 언제나 좋게 본다. 네. 내지는 네.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만 한다. 뭐 이렇게 네. 할 수 네.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이는 걸 때라서 맞다트리다를 떠나서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가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때 이렇다 할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이 국제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느껴져 와서 시장에 대한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여할 때입니다. 예.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것이 오픈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진행된 뒤잖아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2018년도 12월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는데요. 그때 아주 강경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죠. 금리 앞으로 또 올릴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오토파일럿이라고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계속 올리겠다. 그만큼 뚜렷했다가 2019년 1월부터 점도표상에 약간씩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7월인가 6월인가에 금리를 내렸어요. 예, 그리고 3번을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상반기 내내 한 2분기 동안에는 설왕설래 한국의 하우스들도 인권사들도 그렇게 보는 데가 있고 전혀 아니다. 변함없다. 여전히 긴축이다. 이렇게 보는 쪽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피벗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 안정이 오지 않는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시장을 휩쓸었을 경우에는 뭐 아까 우리가 앞에 7월부터 8월, 9월까지 나왔던 반등에서 아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연준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로서는 제가 보는 그런 체크 리스트로 보면 변화가 있다라는 쪽이고 어떤 분이 볼 때는 베어마켓 랠리에 이상하게 거래가 없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오른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빅스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스만 투자를 하는 쪽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앞으로 그냥 와장창 깨질 일은 없다고 보는 거다. 당분간 한 달짜리거든요. 빅스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에는 빅 이슈가 없다.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숏을 그러니까 빅스를 보면 변동성 상승이고 주가로는 하락에 대한 투자가 강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고요. 전체 시장 실제 거래 참여자는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적어지고 얇아진 건 맞고 그런 면이 있으니 조금만 변동이 와도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질 수 있는 건 있겠죠. 뭐 2019년 상반기처럼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시장도? 언제든지 간에 명확하게 밝혀진 시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면 주가는 상당히 오른 거고요. 상당히 빠진 겁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에게는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제가 말한 이런 긍정적인 게 아니어도
끝에 와 있습니다. 앞부분만큼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건 침체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장기 투자자는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투자한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겨놨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럴 정도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정도가 나쁘지 않은 가격에 그런 거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번에 올라온 게 또 다 베어마켓 랠리가 돼버리면 빨리 빠져나왔든지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판단을 해야겠죠. 이 시그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바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금리가 4%를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신용 크레딧 문제도 그렇고 영국의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이 정도에서 터지냐면 견디는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4%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4%대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요 정도로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경우 다 환율이 영향을 주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금씩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글로벌 전체가 부채에 의해서 익숙해진 겁니다. 과다 부채 상태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거의 20년간을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어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채의 비율은 정상 어떤 뭐랄까 건강한 상태를 다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시로지간에 레버리지를 써서 영끌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샀는데 지금 금리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견디는 정도는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좀 자기 능력보다 좀 더 과다하게 레버리지 썼으면 거의 막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팔아서 엄청난 손해지만 갚아야 되는 신용 문제처럼 신용 주식처럼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은 과다 부채 상태라는 걸 이게 말해주는 거고 그럼 이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 먹고 건전해져야 돼 할 수가 있냐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밖에 해결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4%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4%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못 네. 버티는 건가요? 사실 5.5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지역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전망도 하는데 그러면 5%대까지 간다. 우리가 이제 12월 FOMC를 아직 전망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위험들이 좀 노출될 거라고 보시는지. 최종금리가 사실은 이번에 더 강경하게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강하게 오르고 있지는 못해요. 그 강경한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덮을 수 있는 덮개 부분으로 보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4.75에서 5.0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4.75였고요. 그런데 4%를 보이자마자부터 나오는 국채 시장의 경고음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냐면 이번에 이 그 국면의 특이한 점은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20년 이상 본 시장과는 너무 다르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글로벌 침체 이런 그 긴축 위기가 오면 항상 신흥국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회사채라든지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은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이힐드의 문제가 제일 먼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이 다 문제예요. 이게 지금까지 최근에 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 국채라든지 선진국이 특별히 약하냐? 예, 그거는 어떤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 금리에 의한 압박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갖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마진콜이 오는 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디다가 포지션을 씌워놨느냐인데 그게 4%를 넘어가니 상당히 많은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장의 그런 금리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대에 관련돼서는 그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